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프랑스의 세계적 패션 잡지 엘레에 실린 K-팝이 세계를 정복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란 제목의 칼럼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에선 얼마 전까지 K-팝 하면 변두리 음악, 여자들만 듣는 음악, 이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젠 세계적인 잡지에서 대놓고 제목에 K-팝이 세계를 정복했다란 제목을 사용하는 것을 보니 적어도 세계를 정복하진 못했어도 어느 정도 그 위치를 확고히 다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엘르가 K-팝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2013년에 가봅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의 프로젝트 관리자인 데니리는 인디애나주 블루밍턴 시내에 있는 칼로이 술집으로 걸어갑니다. 그곳은 평면 TV, 롱 아이슬랜드 아이스티 스페셜, 그리고 거친 언어로 가득 찬 대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초대형 술집입니다. 리가 들어서자 K-팝 래퍼 싸이로 잘 알려진 박재상의 노래가 스피커에 흘러나오고 그의 바이럴 히트곡인 강남스타일이 방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모두 고개를 돌려 유일한 한국계 미국인에게 집중합니다. 모두 싸이 동생이다 라고 외치면 나는 뮤직비디오의 말춤을 똑같이 따라했던 것을 회상합니다. 재미있게 놀고 있는 리를 보며 모두가 싸이를 비웃었지만 한국에서 그는 레전드입니다 라고 리는 말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그는 원트랙 포니입니다. 다시 2018년으로 가보면 당시 음악관리 및 레이블 컨설팅 회사인 아시아 에이전트의 설립자이자 최고의 K-팝 대행사 YG 엔터테인먼트의 인재 및 파트너십 책임자인 리는 라스베가스에서 빌보드 뮤직 어워드로 떠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밴드인 K-팝 그룹 방탄소년단이 막 공연을 펼쳤고 아미로 알려진 팬들은 몇 시간 동안 밖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우보 운전사는 리에게 휴대전화로 딸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한 아이는 12살, 또 한 아이는 9살입니다. 그녀들은 지금 집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으며 방탄소년단이 노래에서 말하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 생각해봐, 리는 말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K-팝의 진화는 본질적으로 역사상 가장 주목할 만한 5개년 계획 중 하나입니다. 듀오링고에 따르면 작년까지 한국어는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빠르게 성장하는 언어가 되었고 K-팝이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음악 시장인 덕분에 이젠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미국에서 K-팝은 한때 틈새 시장이었습니다. 이제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지배적인 글로벌 산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악 세계는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깨끗한 공연과 모타운에서 영감을 받은 스튜디오 시스템으로 유명한 하이 컨셉의 하이퍼 스타일 팝 음악인 K-팝은 한류의 최신 진화 또는 현재 국제적 관심을 사로잡는 문화인 한류입니다. K-뷰티, K-패션, K-드라마, 한국 바베큐. 그러나 이 산업은 1990년대 초반 YG, JYP, SM의 3대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설립되면서 시작하여 거의 30년 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이 기획사들은 음반사, 탤런트 에이전시, 아티스트 매니지먼트가 모두 하나로 통합된 원스톱 상점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미국에서 K-팝의 부상은 더 느렸고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경제정책이 수반되었습니다. 수년간의 재정적 위기 이후 한국은 문화 수출이 한국에 돈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믿음에 베팅하면서 국가 예산의 일부를 연예 산업에 할당하는 법안을 1999년에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조사회사 아이플라이스의 최근 기사에 따르면 평균적인 BTS 아미 팬은 보이밴드에 1,422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이 팬들이 여러 그룹을 좋아한다면 이것이 바로 좋은 자본주의입니다. 그러나 K-팝 글로벌 성공을 보장한 가장 큰 요인은 인터넷입니다. BTS의 피땀 눈물의 저자 타르마 헤르만은 유튜브는 K-팝의 지배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일단 국제 팬들이 그룹의 매혹적인 뮤직비디오에 영어 자막이 포함된 K-팝에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K-팝 팬들은 그들의 우상의 삶과 경력에 관여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단순히 소비하기보다는 참여합니다.
그들은 좋아하는 행위에 투자하고 주식을 삽니다. 그들은 좋아하는 가수를 위해 타임스퀘어에 광고를 구매합니다. 그들은 차트 순위를 높이기 위해 숨 쉬는 것처럼 스트리밍 한다에 대한 한국어 속어인 숨스밍에 참여합니다. 이것은 미국 팝 팬덤과의 이념적 차이입니다. 서구에서는 만남이라고 부르고 동양에서는 팬서비스라고 부릅니다라고 리는 설명합니다. 만남은 특권입니다. 팬서비스는 우리가 당신을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언어로 아티스트는 팬과 만난 것이 반대로 행운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준의 팬 참여는 K-팝이 음악 산업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방법 중 하나입니다. 미디어 리서치의 음악 분석가인 마크 멀리건은 최근 NPR과의 인터뷰에서 서구 음반사는 스트리밍 수를 늘리는 데 집착하는 반면 K-팝은 팬의 참여를 장려하는 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천재적인 혁신 중 하나, 수집 가능한 포토카드를 전문적으로 포장된 CD에 넣어 팬들이 여러 장을 구매하도록 유도합니다. 위버스와 같은 직접 팬 플랫폼의 유료 팬클럽 계층도 그룹에 상당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2020년 유료 가상 콘서트인 방방콘도 라이브는 2천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K-팝 팬은 자신이 좋아하는 그룹이 항상 유행할 수 있도록 많은 팔로워를 확보하고 디지털 이벤트를 조정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팬들은 종종 사회적 이익을 위해 플랫폼을 사용합니다. 산림불체를 방지하기 위해 나무를 심습니다. 구세군의 쌀과 라면 기부, 청각장애 아동에게 인공아우를 제공합니다. 작년에 조지 플로이드가 살해된 후 트위터에서 화이트 리브스 매터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했을 때 K-팝 지지자들은 팬캠으로 해시태그를 압도하여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효과적으로 침묵시켰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아미의 활동을 알아차렸을 때 그룹과 그들의 레이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블랙 리브스 매터에 10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그들의 팬들은 이틀 만에 그 금액을 모금시켰습니다. 그리고 훌륭하게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회를 조직했을 때 그 집회를 와해시켰습니다. 물론 모든 팬덤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K-팝 팬이 있으며 2026년에만 67억 개의 트윗을 생성합니다. 숫자가 많고 인터넷이 허용하는 익명성으로 인해 증오는 규제되지 않습니다. 트위터 프로필에 BLM이라고 적힌 K-팝 팬들이 있는 것처럼 팬덤 내에서 감히 인종차별을 외치는 흑인 K-팝 팬들을 괴롭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기자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헤르만은 그녀도 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한 번은 메일에 피 묻은 시체 사진을 보내며 이게 바로 당신이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잔혹함은 아무리 뒤틀려 있더라도 극도에 집착해서 비롯됩니다. 수백만 장의 음반을 팔면서 이런 감동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팝스타를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K-팝은 이것을 공식처럼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아이돌 산업은 디즈니와 모타운의 성공을 연구하고 모범적인 연기자를 만들기 위한 자체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즉 10대의 재능 있는 연습생은 데뷔하기 전에 기숙사에 입주하고 끝없이 몇 년 동안 훈련 끝에 데뷔합니다. 그들은 팬들의 끊임없는 감시, 제한된 전화 권한, 데이트 제한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울증은 흔합니다. 매주 체중 측정과 소위 기아 다이어트를 견뎌온 여성들에게는 특히 어렵습니다. K-팝 솔로 가수 아이유는 매일 사과 1개, 고구마 2개, 단백질 쉐이크만 섭취하여 5일 만에 11파운드를 감량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도 일부 진전의 조짐이 있습니다. 몬스타엑스와 트와이스와 같은 K-팝 스타 멤버들은 공개적으로 정신건강 휴식을 취했습니다. 한때 노예계약으로 알려진 훈련생들을 위한 10년 이상의 가혹한 계약은 더 이상 업계 표준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불완전하지만 그러한 개혁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입니다. 거친 소리 같지만 팝 아티스트는 상품입니다. 그들은 생산됩니다. 그들은 어떤 결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라고 서울 기자는 말하며 잔인한 산업이 종종 외설적인 행동과 종종 화려한 조명 뒤에 숨어있는 서구 스타를 만드는 공장을 모델로 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말합니다. 그러나 K-팝 아이돌은 각자의 욕망과 예술적 관심이 있는 개인들이다. 둘 다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K-팝은 업계를 영원히 바꿔 놓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기자는 방탄소년단과 같은 그룹은 서양 음악 시장에서 동양인의 얼굴을 보는 것을 일상화했다고 말합니다. 긍정적인 표현은 언젠가 K-팝을 그냥 팝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방탄소년단은 할시, 저스틴 비버와 함께 작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랙핑크는 레이디 가가와 두아리파와 호흡을 맞춘 바 있습니다. 분명히 K-팝은 팝, 그러나 이 음악은 계속해서 다른 것으로 분류됩니다. 즉 서양팝 외부에서 이국적인 것으로 분류됩니다. 비유럽 또는 북미 지역의 장르 태그 월드뮤직을 사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K-팝은 서양 음악 이외의 것들을 지역별로 분류해야 하는 미국 중심의 패권적 계층 구조를 말합니다. 월드뮤직과 달리 K-팝은 백인, 미국인이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나라에 대한 미국의 경향을 무심코 이용하여 음악을 해외로 수출하려는 한국인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K를 떨어뜨리는 것은 반아시아적 증오가 대담해진 세계에서 먼 꿈처럼 느껴지지만 아직 2021년이고 지구상의 가장 큰 밴드는 한국에 있습니다. K-팝 보이밴드와 걸그룹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투입된 음악 활동 중 하나입니다. K-팝 아이돌은 샤넬, 디올, 생로랑의 브랜드 앰버서더입니다. 그들은 패션위크의 맨 앞줄에 앉아서 세계에서 가장 큰 유명 인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그들은 전 세계적으로 공연장을 매진시킵니다. 몇 년이 모든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칼럼 잘 보셨나요? 세계적인 패션 잡지에서 K-팝을 진지하게 분석하는 것이 보입니다. K-팝이 주류이고 세계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또한 세계 음악계뿐만 아니라 정치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와 그 이면의 어두운 부분까지 다루고 있어서 흥미롭습니다. 가끔 제가 K-팝에 대한 외신을 전하면 댓글에 K-팝은 변두리 음악이다 라고 자국의 음악을 폄하하는 사람도 일부 존재합니다. 세계에서 K-팝은 이제 확실한 주류 음악이다 라고 외치는데 우리 스스로가 애써 아니다 라고 폄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K-팝뿐만 아니라 한류가 세계의 주류가 되는 그날까지 정치클래스TV는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